예, 다소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예,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다소.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안디옥이에요. 예, 바로 멀리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전체가 보입니다. 안디옥에 갔을 때 지진의 피해가 극심했지만 여기 다소는 지진의 피해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진을 피해간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도시 다소에는 많은 고대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게이트가 그렇고 다소의 폭포가 그렇고 다소의 바울의 집과 바울의 우물 그리고 바울의 기념교회가 19세기에 지어진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도시, 이 다소, 우리들에게는 많은 기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도시 다소에는 1993년 건설 구덩이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대 로마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발굴되면서 건설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1세기 로마 시대에 건설된 도로라 로만 로드, 로마 도로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넓이는 6.5m이고 건설 자재는 현모암이고 도로 아래에는 하수 시스템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로마 도로는 당시에 다른 아나톨리아 도로와 달리 독특하게 건설되었고 도로의 서쪽과 동쪽에는 기단이 있습니다. 다소 북쪽에도 로마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상호 이번에 1993년에 발굴된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도로를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다소는 2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고도입니다. 히타이트가 먼저 이 도시를 지배했고 다음에는 강력한 아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다소는 기원전 400년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페르시아 총독령의 본부였습니다. 무패 그리스 군사 지도자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3년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다소를 여행합니다. 위대한 군사 로마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는 다소를 로마 지배하에 두게 됩니다. 이 다소는 길리기아 수도가 되었고 그리고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로마 내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표시로 자유의 도시의 지위를 이 다소가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자유 도시는 그들만의 법고 관습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었고 그동안에 행정관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소와 같은 그러한 자유 도시들에게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자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로마 시민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돼서 다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적지는
역사성이 있는 유적지는 제가 볼 때 이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라고 여겨져요. 이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는 주전 41년 여기에 통치자였던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다 거쳐서 클레오파트라가 임무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인 동맹 관계로 이때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동맹 관계를 맺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이었고, 그래서 그녀의 이 화려한 방문으로 역사에 알려졌어요. 그녀가 화려하게 이제 왔는데 금으로 장식된 배를 타고 왔고, 그리고 자주색 이 독과 은으로 된 노를 사용해서 이 타르수스에 도착해가지고 대환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와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분장해가지고 안토니우스를 매혹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이 결혼을 했다는 이 스토리가 이제 남아져 있어요. 저는 역사성이 궁금했어요. 이 역사성이 궁금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를 중세에 재건했는데 중세에 언제 재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잔틴 시대에 재건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는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하고 나서 이 문을 여인의 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클레오파트라 문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클레오파트라 문이 아니라 더 쉽게 좀 소개하고 알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로 문이 알려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복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대부분이 새로 덮은 돌인데 앞부분에 이 원래 모습이 전면에 남아있다.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다소예요.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 찾아봐도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다소가 헬라의 이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 이 두 가지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도시가 바로 이 다소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을 우리가 연상할 때 바울이 주후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출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10년은 너무 늦게 잡은 것 같아요. 5년쯤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AD 5년에 바울이 출생했을 때 회심의 사건은 AD 33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28살 때 회심했다고 하는 건데 28살 때 회심했는데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보내주셨다고 했을 때
그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게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참회라고 했을 때 바울의 시각에서 딱 봤을 때는 어떤 관점이었느냐 하면 유대주의 배경을 완벽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헬라주의 배경을 완벽하게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배경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이 바울이 봤을 때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찼다. 그러면 그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이 뭐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 학자들이.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지중해가 내륙의 수로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서 로마 제국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해로가 완벽하게 구축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 하나같이 모든 학자들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그때 구축됐다고 하는 거고, 그때 구축된 로마의 거대한 이 평화가 200년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바리안족들의 이 공격을 받게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정말 때가 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자기를 부를 때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늘 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제자라고 하는 얘기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생애를 볼 때 당시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인에 헬라말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헬라의 도시였던 이 다소에서 헬라 문화를 완벽하게 배우고 헬라 철학도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아덴에 가서는 에피큐리안에서는 에피큐리안 얘기하고 스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주의 접근을 하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접근을 하고, 이런 이 완벽한 것들을 다 갖추었던 이 바울이 헬라어를 했던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헬라어로 썼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을 쓰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하나 면밀하게 하다가 보니까 생각하는 게, 로마에 가면 라틴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로마에 가서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썼겠느냐. 제가 볼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라틴어를 썼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라틴어도 내가 볼 때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에 대해서도 유창하게 이 바울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주의 배경에서도 완벽하고 헬라주의 배경에서도 완벽하고, 그러면서도 또 로마의 배경에서도 완벽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다소로 와서 있었다. 그러면 다소로 왔을 때가 언제였느냐는 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튼 모든 기록은 누가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이 안디옥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아져요. 그런 면에서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한 거죠. 그리고 뭐 유명한 학자들도 연도가 조금씩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복음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도를 설정해줘야 그 설정에 따라서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의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볼 때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복음을 이제 집필하고 그러면서 연도 설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연도를 가지고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도 가지고 추론하는 이 작품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의 한 수십 개를 가지고 연도표, 어떤 거는 연도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를 해가면서 쭉 크로스 체크를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AD 33년에 바울이 회심했을 거다. 요거는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사건이 AD 30년에 있었다. 요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분명한 게 뭐냐면 바울이 언제 그러면 안디옥에 와서 동역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안디옥에 와서 동역을 했던 그거는 AD 43년이 또 상당히 설득력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몇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AD 30년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다. 3년 후에 AD 33년에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소에서 그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올 때가 AD 43년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복음 전도하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또 다소에서 몇 년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추론하는 게 사실 관건인데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램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우르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이 허구다. 이 비판적인 걸 연구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고대 자료를 보니까 누가의 기록이 실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바꿔진 거야. 이 누가의 기록은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바꿔지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고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을 추적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필립 샤프의 책이 또 교회사가로서 이 필립 샤프의 책을 또 비교해 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제도 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또 본에 있는 거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얘기한 대로 정리가 되기를 AD 33년에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만 2년이 넘게 다메섹에 올라서 복음도 전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고 그리고 바로 35년에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43년까지 있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다소에서
이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러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내가 많이 또 들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에 관한 최고의 그 주석을 쓴 사람이, 가장 일찍 쓴 사람이 존 크리소스톰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 교부거든. 그러니까 이 다소나 이쪽의 문화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는 2세기 반이니까 그 기록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봐요. 이 존 크리소스톰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이 다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소를 베이스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게 뭐냐 하면, 1차 선교 여행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2차 선교 여행에 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기록이 있어요. 이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 그리고 이 2차 선교 여행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봤다고 하는 걸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에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들 교회들이 생겨났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를 베이스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들 교회가 생겨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1차 선교 여행은 더베까지 갔잖아요. 더베로 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돌아서 왔던 길을 쭉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지역에 소위 길리기아와 이 수리아 지역의 이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바나바에게 요청한 거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안디옥을 베이스로 해서 43년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3년 더 있다가 AD 47년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면 그 3년 동안에 그냥 안디옥 교회만 가지고 훈련을 시켰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도 이 안디옥을 베이스로 해서 3년 동안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바울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리하고 길리기아에 다니면서 그들 교회를 돌보자 했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또 보면서 지리적인 개념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만 볼 게 아니고 서신서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고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성경에 침묵하는 다른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래서 신약 배경사도 제가 라이펠 교수님하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라이펠 교수님하고 신약 배경사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성경에 대한 배경의 이해가 있으니까 풍부하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리적인 것들을 쭉 추론해서 와서 보니까 그 이 다소를 베이스로 해서 그가 8년 동안 정말 복음을 잘 전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바나바에게도 들리지 않았을까? 이 다소의 예루살렘에서 정말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이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자기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다섯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이게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그냥 어쩌다가 발견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바나바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35년에서 AD 43년까지 바울의 나이가 AD 5년에 출생한 거라고 따진다면 만 30세부터 38세까지 그는 고향 다소를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아침에 저한테는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차 선교 여행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루스드라까지 더베까지 와가지고는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이 다소까지 와서 다소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안디옥까지 가면 그냥 순환해가지고 딱 1차 귀환일 텐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피시디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에서 딱 봤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길리기아하고 수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8년 동안에 복음도 전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오히려 새롭게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정착됐던 신생 이 교회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돌아본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마음에 이 다소를 베이스로 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의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이 교회들이 너무 그 다음에 차례 아니겠어요? 뭐 이 자식을 사랑하면 이 자식들도 또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바나바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리아와 우리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보자 그렇게 제안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AD 35년에서 43년까지 자기의 고향 다소를 베이스로 둬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여건들이 이 다소의 소위 유명한 이 권위 있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자기의 위치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생가에 둘러본 그 의미가 있고요. 이 생가는 최우선 목사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사적으로 다큐멘트된 것들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베도 1957년에 가서야 발견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이고 이게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런 이 구전의 기록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니라고 밝혀지기까지는 우리가 이 다소의 이 바울의 생각 또 바울의 우물 또 바울의 기념교회가 여기 근처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 현장은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소라고 하는 게 지금은 1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주변에 이렇게 또 많은지는 또 몰랐어요. 그 당시에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였잖아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수리아도 나라였고 길리기아도 나라에서 전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하나의 속국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다소. 그리고 이 다소에서 가말리엘도 문화였고 그리고 이 길리기아에는 길리기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기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이는 이 회당이 따로 있었대요. 회당이 따로 있었으니까 이 길리기아 출신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모님들이 유학을 보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또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배경이었다고 그렇게 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번 이 다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가에 또 우리가 같이 바울의 음모를 우리가 이 역사적인 깊은 곳에 우리가 함께 와 있습니다.